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AI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생생한 사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라는 분야인데요. 여기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좀 끌어올리는지, 또 동시에 인간의 통제력은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균형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AI, 인간 역량 확장과 통제 사이의 균형 보고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볼 이야기는요. 미국의 식자재 유통기업 버그린 앨링슨하고요. AI 솔루션 회사 네트스탁의 협력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던지는 핵심 질문,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AI가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게 그냥 AI 좋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한 그런 초기 단계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긴장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가능하게 하려는 어떤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하고요. 또 기술에 그냥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는 인간 통제 유지의 필요성. 이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그 줄다리기. 네.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트스탁의 어퍼튜니티 엔진이라는 도구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 챗봇은 아니라고 강조하던데요.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범용 챗봇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퍼튜니티 엔진의 핵심은 집중하고 실용성에 있는 것 같아요. 무려 10년 이상이나 특정 산업, 그러니까 유통하고 제조 분야에서 쌓인 데이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10년이요. 와. 네, 이걸 바탕으로 창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상품의 재고 관리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 신호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활용 가능한 그런 추천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핵심은 진짜 실용성이에요. 10년치 산업 데이터라.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AI 모델하고는 그 깊이가 좀 다르겠네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이 기술을 생성형 AI의 영향이라는 좀 큰 틀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아는 뭐 이미지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성형 AI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보고서가 이걸 생성형 AI라는 넓은 범주로 묶은 건 아마도 이 시스템이 뭔가 새로운 추천이나 제안을 생성해낸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기룡적으로만 딱 보면요. 오퍼튜니티 엔진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행동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도로 정교화된 예측 분석 시스템이나 추천 시스템에 사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막 창작하는 그런 유형의 생성형 AI하고는 작동 방식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름 자체보다는 이게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겠죠. 그렇군요. 실용성이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보고서에 나온 그 창고 직원 이야기,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뭐 정규 교육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오랜 경험으로 고객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었잖아요. 이 직원이 AI랑 어떻게 같이 일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이 지점이 AI하고 인간 협업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퍼튜니티 엔진이 예를 들어 특정 재고 품목에 대해서 이 상품 재고가 예상보다 좀 빨리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추가 주문 고려해보세요. 와 같이 분석 기반의 제안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직원은 이걸 그냥 네 하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 예를 들면 맞아, 최근에 특정 대형 고객의 주문 패턴이 바뀌었지 라던가 아니면 이 상품은 계절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와 같은 그 현장 지식 그리고 직권을 바로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의 제안을 순식간에 검증하거나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I가 약간 힌트를 주면 사람이 그걸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그런 구조군요. AI가 딱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조수처럼 거리를 던져주는 역할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AI가 인간의 경험이나 직권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참여, 휴먼 인 더 룹,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하는 그 설계의 핵심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검토와 최종 승인을 필수 과정으로 아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네네. AI 제안을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고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지식과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직원의 역량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발그린이 추구했던 역량 강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스톡의 설계 철학이 다시 한번 참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뭐랄까 구글 문서처럼 수십, 수백 개 기능을 막 경쟁적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잖아요. 오히려 단순함을 택했다는 건데 기능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인간 통제 유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사실 기능이 너무 많으면요. 사용자는 길을 잃기 쉬워요. 어떤 기능을 언제 써야 할지 배우는 데만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죠. 네트스톡은 그래서 복잡한 기능 대신에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제안, 예를 들면 그냥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단순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이게 일단 사용성을 높이는 첫 번째 이유고요. 사용자를 막 압도하지 않도록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통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넷스톡 시스템은요, AI가 제안을 하더라도요, 그 제안을 실행하는 최종 결정과 행동은 반드시 사람이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주문을 넣거나 재고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하려는 일부 시스템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철학이에요. 사용자가 시스템의 주인이 되고 최종적인 통제권을 놓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함이 곧 통제력 유지의 수단이기도 했던 거죠. 들어보면 정말 직원들의 역량은 키워주고 업무 효율성은 높이면서 동시에 통제권은 유지하는 거의 이상적인 성공 사례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바그린 경영진은 여전히 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공 속에서도 무엇이 그들을 좀 걱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례를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성공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면 기존의 데이터 분석이나 통찰력 제공을 담당했던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 같은 역할이 과연 계속 필요할까 하는 점이었어요. 기술 발전이 결국에는 특정 직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죠. AI 때문에 일자리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군요.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려는 뭐였나요? 두 번째 우려는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이 AI가 제안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인 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위험성입니다. AI의 추천이 편리하고 정확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하기를 멈추고 AI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당장의 효율성 뒤에 숨겨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 통제가 의미 있으려면 결국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통찰이죠. 단순히 승인 버튼만 누르는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AI의 편리함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네요, 정말. 그렇다면 바그린 경영진은 이런 우려 속에서 어떤 원칙을 세웠을까요? AI를 활용은 하되 어떻게 그 중심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자, 멋그린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고 또 단호했습니다. 뭐였냐면 AI가 아무리 뛰어난 추천을 하더라도 그 추천 뒤에 숨겨진 논리와 이유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즉, AI의 결과물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게 왜 나왔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회사의 더 큰 목표나 가치에 이게 부합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핵심은 사람이군요. 네, 이건 앞서 논의했던 인간 통제라는 것이 단순한 시스템적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깊은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운전대는 여전히 사람이 꽉 잡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멋그린, 엘링슨과 네스톡의 사례, 이 AI 도입의 여정이 오늘날 AI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업 환경에서의 AI 활용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지만 과장된 기대를 넘어서 실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명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가 그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AI 도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실용성 그리고 기존 업무 방식과의 자연스러운 통합,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스톡처럼 사용자를 막 압도하는 대신에 필요한 도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용성과 통합. 그리고 셋째, AI는 잘 설계되기만 한다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증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창고 직원 사례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AI의 분석력과 인간의 통찰력이 결합될 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AI에게서 효율성은 어때? 그 과정에 대한 통제권과 이해,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은 반드시 인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그린에게 인간 참여, 휴먼 인 더 루피,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던 것처럼요. 이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핵심은 AI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거군요. 현재로서는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스스로를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발굴한 사례는 단순히 공급망 관리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마케팅이든 개발이든 연구든 AI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AI의 힘을 빌리면서도 인간의 판단력과 통제력을 지킬 것인가 하는 비슷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AI, 인간 역량 확장과 통제 사이의 균형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발그린 엘링슨과 네스터의 사례를 통해서 AI 기반의 효율성과 인간 감독 사이의 그 섬세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예, 맞아요. 이 사례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나 조직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그 근본적인 긴장, 다시 말해 역량 강화라는 유혹과 통제 유지라는 필요성 사이의 고민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많은 분들이 탐색해야 할 중요한 여정의 한 단면이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AI가 점점 더 우리 업무와 삶 곳곳에 스며들면서 우리 역시 이 균형점을 찾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는 AI가 제안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비교적 역할 분담이 명확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미래의 AI의 판단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심오해져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조차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AI의 결론은 놀랍도록 정확한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된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미 있는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AI의 설명 불가능성 앞에서 의미 있는 통제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